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유경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소버린 AI라는 주제로 강연을 좀 맡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소버린 AI라는 단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그 최근에 그 소버린 AI라고 하면은 그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주권 아니면 자주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관련된 언론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도 과거 대비 많이 활용되는 용어로 지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어떤 기사들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뭐 외신 그런 기사들도 관련된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내용들을 좀 뜯어서 보면은 그 미국의 어떤 AI 어떤 기술들에 대한 종속을 좀 피하고 자주적인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유럽에서의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어떤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버린 AI의 개념은 22년도 말에 그 챗GPT, 저희 흔히 쓰시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핸드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2년에 이런 용어가 언급이 되었을 때 굉장히 작은 담론 수준이었고요. 그 배경을 보면은 GPT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내면 이 답변이 과연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상과 역사를 이해한 바탕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GPT가 이제 미국 기반의 어떤 앱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문화에 아니면 미국만의 어떤 사고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으로 답을 하는 것 같은데라는 담론이 있었고요. 이런 어떤 용어가 계속적으로 회자가 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소버린 AI는 지금 진화된 버전의 워딩을 보면 각 국가별로 핵심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산업과 AI를 결합을 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어떤 뭐 국방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만의 그런 어떤 자주권을 가지고 우리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키워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활용이 되는 게 현재 소버린 AI 2.0의 어떤 해석 정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버린 AI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나온 어떤 그런 각 국가별 AI 액션 플랜을 보면 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런 액션 플랜들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AI 로드맵 2.0이라는 게 이제 발표가 돼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AI 플랜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전략이 발표될 예정인데, 각 국가별로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뜯어보면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핵심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증대할 것이고 관련된 인력들을 확충하겠다라는 공통적인 그런 전략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뭐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주요한 내용만 좀 저희가 좀 종합해서 보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상호 운영이 가능한 미국산 기초 모델 기반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미국산 기초 모델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뭐 예를 들어서 GPT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반이 되는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각각 그런 주요 미국 기업들이 있죠. 뭐 메타라든가 구글이면 제미나이죠. 뭐 메타면은 저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어떤 라마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어떤 글로벌리 확산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각 국가 간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촉진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워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그 조항들도 보면은 문구들도 보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시스템의 변화를 리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 방향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전 세계의 아메리칸 베이스의 AI 시스템, 하드웨어
그 스탠다드 도입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드라이빙을 하면서 표준화를 시키겠다라는 전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왜 조심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과거부터 이런 어떤 해외 종속에 대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뭐 역사는 뭐 굉장히 옛날부터 마찬가지인데 뭐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보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안 가지고 있던 것들,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외산 기술들, 외산 뭐 여러 가지 프로덕트나 서비스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무상으로 들어옵니다. 무상으로 들어오거나 굉장히 저가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그 역량을 갖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종속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지배력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돼 왔고요. 이 어떤 역사는 IT, AI 필드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전망입니다. 뭐 올해 뭐 주요 뉴스만 보더라도 뭐 VMware라는 뭐 프로덕트를 서비스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주요 대기업들 금융권에서 반드시 활용하는 미들웨어입니다. 가상화 소프트웨어고요.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도 처음에는 저가로 들어왔다가 갑자기 가격을 올림으로써 저희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엑셀, PPT 뭐 이런 거 안 쓰시는 분 없으시죠? 뭐 갑자기 가격 다 올립니다. 뭐 환율 부담까지 요즘에 이중고까지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뭐 ERP 관련된 영역들, SAP가 이제 ERP의 어떤 글로벌 넘버원 플레이어죠. 대체할 사업자가 거의 없고 뭐 굉장히 글로벌리 유망한 어떤 사업이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가격을 올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종속의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AI 쪽은 이제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정부의 움직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변화된 정부에서는 크게 굉장히 큰 꼭지의 그런 정부 주도의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뭐 처음으로 나온 게 월드 베스트 LLM. 요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글로벌 LLM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국산의 LLM을 출시를 해서 전 국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사업이고요. 바로 뒷장에서 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LLM이나 AI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은 GPU죠. GPU를 국가 차원에서 이제 대규모 확보하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꼭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사업도 그렇게 나왔고 또 이제 저번 주였나 2주 전에만 하더라도 젠슨 황이 이제 에이펙 행사에 와서 한국향으로 26만 대 GPU에 대한 공급을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GPU만 받으면 사실 답이 없는 거고 저희가 뭐 한 번에 26만 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도 거기 맞춰서 계속적으로 정부 주도로 이제 확보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와 GPU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냐? 그렇진 않고요. 또 GPU를 계속 그러면 엔비디아 거를 구매할 거냐? 또 사실 그것도 맞는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K 클라우드 및 거기 관련된 반도체,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투자 또한 정부 주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GPU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는 이제 MPU라고 해서 국산 기술로 개발하는 그런 반도체도 개발을 하고 각 기업들 아니면 정부의 데이터 센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월드 베스트 LLM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그 국산의 어떤 그런 기술력으로 LLM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LLM으로 각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토대와 기반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이 LLM을 활용해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AI 에이전트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이 사업의 취지고요. 그래서 국내에 일단은 1차 심사를 거쳐서 5대 그런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네이버 클라우드도 들어가서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7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7년이 굉장히 먼 얘기 같지만 25년 벌써 11월 중순이고 한 달 반만 있으면 26년. 27년에 이제 두 개의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데 그 전에 그 경연 방식으로 해서 뭐 컨테스트 같이 이제
경연을 해서 올해 2개 사업자가 떨어질 예정이고요. 27년에 최종 2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온 국민 향후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LLM을 이제는 서비스와 LLM을 준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버린 AI라고 하면 그 많은 분들이 우리만의 어떤 고립을 시키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소버린 AI의 본질은 써 있는 것처럼 고립된 경쟁을 지향하지 않고요. 힘을 가지고 우리만의 자주권을 가지고 협력을 하겠다라고 봐주시는 게 오히려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역량도 없고 뭐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면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외산 LLM, 외산 기술이 저희의 어떤 굉장히 코어라고 생각하는 뭐 국방, 뭐 의료 이쪽에 다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뺄 방법은 뭐 뺀다면 뺄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또 다른 비용과 그 어떤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이제 뭐 대국민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면 굉장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어떤 방식보다는 우리만의 힘을 가지고 자주권을 가지고 그런 어떤 외산 사업자들 아니 혹은 국산 사업자들과 협력의 구조를 짜는 게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버린 AI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보면은 소버린 AI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의 뭐 가치, 문화, 역사, 그리고 산업별 특성들을 모든 걸 포용한 개념의 어떤 사상 같은 개념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희 그 네이버에서는 소버린 AI 밸류 체인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5가지 풀 스택을 갖춰야 된다는 건데요. 그 중간에 있는 그 AI 백본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사실 모델만 갖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모델을 그 고객이나 산업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연계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하냐라는 윗부분에 대한 서비스 부분에 대한 활용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런 어떤 모델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핸들링하기 위한 데이터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코어가 되는 데이터 센터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지 이런 어떤 AI 밸류 체인을 확보했다. 그리고 소버린 AI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이제 관련된 밸류 체인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소버린 AI 역량을 갖춘 회사가 글로벌리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생각해 보면은 뭐 미국은 당연히 있고요. 뭐 아마존, 뭐 구글, 뭐 테슬라, 뭐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관련된 역량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갖추고 있습니다. 뭐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이런 그런 유명한 IT 기업들이 관련된 역량을 갖추고 있죠. 근데 그 외에 혹시 뭐 아시는 회사가 떠오르는 회사가 있다라고 이제 한다면 사실 없으실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 뒤쪽에서 이제 글로벌 사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국가들에서 협력에 대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국가들의 특성을 보면 미국과는 사이가 조금 애매하거나 안 좋거나 이런 입장이고 중국과 협력을 하자니 약간 조금 불안하죠.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렇게 뭐 가르다 보니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이런 협력 요청들이 많이 있고 기술 기반으로 이제는 수출을 하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본 네이버의 매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하면 비중은 아직은 작지만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게 중심이 되는 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네이버의 모델은 이제 하이퍼클로바 X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전 세계 3번째로 출시된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민간의 그 GPT 쓰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그런 어떤 진화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B2B 향으로 좀 그런 디벨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많이 경험을 못 하고 계신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향으로 어떻게 보면 특화를 시켜서 한국어라든가 아니면 국내의 어떤 문화라든가 가치에 대해서 더욱더 존중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런 대답이나 아니면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그런 방식의 모델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또한 산업용으로 좀 특화시켜서 그 산업용 AI 라지 랭귀지 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버린 AI를 이제 수행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센터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 국민 5천만 명이 활용하고 있는 네이버 앱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외부의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마켓쉐어 2위의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규모 어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많은 워크로드들,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이제 네이버 데이터 센터 내에 다 축적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오른쪽에 있는 그 세종 네이버 데이터 센터 이름이 각인데요. 세종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내에는 그 네이버의 최첨단 기술들, 그래서 사람분들이 이제 그 대중들이 잘 모르는 로봇 기술,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그 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버린 AI는 궁극적으로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그 세상의 문제, 산업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한 개념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하지만 AI 도입이 굉장히 이제 꿈 같은 얘기를 했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아직 처음 도입해 보시는 기업들도 있고요.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느끼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에서 그런 어떤 기관들에서 AI를 실질적으로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AI 도입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라고 보면 또 대부분의 기업의 어떤 그 대표님들을 보면 남들은 AI 도입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AI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한 이제 대표님들이 실무자에게 이제 내리죠, 일을.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윗사람들이 막 압박은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또 주제이기도 한데요. 저희 그 네이버에서 각 기업들과 이런 AI 관련된 사업 논의, 사업 뭐 추진 등을 했을 때 레슨런을 보면 성공의 핵심 요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문제 인식입니다. 결국에 이 문제 인식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까지는 AI 그런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그 얘기들을 많이 하면 AI 굉장히 이제 꿈 같은 얘기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술 컨퍼런스 가면은 AI 모델 우리 성능은 이렇게 좋아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정작 AI를 가지고 잘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이런 기술 그 자체에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문제, 기업의 문제에서 시작하는 게 일단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면 기술만 쫓다 보면은 투자만 많이 하게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는 그래서 뭐가 좋아진 거지라고 보면은 뭐 사람은 사람대로 그대로 있고 생산성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100명 운영되던 회사 그대로 100명이거나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AI 도입 실패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뭐 비용이 부족했어요. 뭐 조직 내 변화 관리를 한다면 뭐 부서들이 안 도와줘요. 뭐 아니면 우리 사람도 없어요. 뭐 데이터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회사의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 인식을 못 하고 있다가 제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예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흔히 우리가 보면은 AICC라는 개념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컨택 센터고요. 뭐 예를 들어 콜센터, 뭐 예를 들어 뭐 많이 쓰시죠. 근데
기업 관점에서 보면 남들이 이제 AICC 많이 쓰니까 야 우리도 AICC 도입해봐. 콜센터 있는데 AICC 도입해서 한번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이런 어떤 AICC 흐름이 올라와서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면은 목표 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회사 자체가 그 프로덕트 자체가 예를 들어서 AICC랑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회사가 일단은 남들 대비 뭐 예를 들어서 CS 비용, 커스터머 서비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 이 비용을 동종 업계 대비 많이 나오는지 문제 인식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절감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AICC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수단인 거지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되는 순간 그러면 본질적인 목적이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CC나 기술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사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흔히 나오는 사례입니다. 뭐 기업들 보면은 특히 이제 오래된 기업들이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야, 우리 뭐 회사에 뭐 한 40년 운영했는데 뭐 제조 데이터, 뭐 어디 데이터 많이 모여 있는데 일단 모아봐. 모으면 어떻게든 쓰지 않겠어?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다 모인 거를 뭐라고 부르냐? 데이터 레이크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호수죠, 호수. 호수를 만드세요. 데이터 확보 자체를 목적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또 실패할 프로젝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뭘 할지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조사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우리 회사는 올해 제조 원가를 2%를 낮춰볼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겠죠. 타 어떤 프로덕트 대비 우리는 A라는 제품의 로스율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아니면 재고가 우리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 지표를 우리를 좀 줄여볼 거야. 라고 한다면 거기 관련된 어떤 목적이 나왔어요. 이 제품의 로스를 줄이겠다. A라는 제품의 로스를 줄이겠다. 그러면은 이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현재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없는 데이터들에선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작전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어떤 확보된 데이터, 갖고 있는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들만 모아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모델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들과 모델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MLOps라고 하는데요. 그런 체계를 도입하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까지 변화를 시켜야 이게 궁극적으로 AI가 우리한테 잘 도입이 됐구나. 효과가 나는구나. 처음에 효과가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델을 학습시킬 때 사실 사람과 같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과 비례합니다. 퍼포먼스는.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가 안 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체계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까처럼 데이터만 모았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판매할 메뉴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식재료만 짠뜩 모아놓은 거예요. 양식인지 중식인지 일식인지 중식이면 거기서 뭐 캐주얼한 중식을 할지 프리미엄을 할지 이런 것도 안 정했는데 그냥 식재료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물류창고, 냉동창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런 어떤 잘못을 이제는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목적을 명확히 하고 거기 관련된 부분들을 잘 기획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좀 사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AI는 AI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AI 도입을 해야지, AI 도입을 해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변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고 하나의 솔루션, 원오브댐입니다. 원오브댐. AI는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연계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걸 같이 열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AI의 어떤 성공 요소로 보면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라고 보면 대표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아젠다를 듣고 컨퍼런스를 듣고 하면 실무부서 불러다가 야 이거 너 해봐. 너네 부서에 잘 될 것 같은데 해봐라고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특정 부서에 숙제가 되죠. 근데 그런 방식의 어프로치로 하면 굉장히 효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극소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핵심 아젠다로 이제 핸들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직접 챙겨야지 전사 모든 조직들과 얼라인이 되고요. 또 넓은 범위 개선도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장을 위한 하나의 어떤 키워드로 써야 된다는 게 하나의 핵심입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AI 조직들이 각 기업별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름은 굉장히 다양한데 뭐 AI, AX 전략, 뭐 AX 전략, AI 실행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이름의 조직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최근에 CAIO, CEO 밑에 CAIO라는 직책도 생기고 그런 어떤 AI를 도입하기 위한 그런 최고 관리자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조직들이 최근에는 CEO 직속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IT 과제라서 IT 부서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 CDO 밑에 있는 CIO 밑에 있는 부서에서 했다라면 그거는 이제 단순 인프라잖아. 이거는 비즈니스의 밸류를 바꿀 수 있어. 우리를 아예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어라는 기조에서 대표님들이 직접 챙기는 그런 어떤 역할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이 역할들은 전사의 마스터 플랜을 짜고 또 이제 각각의 부서별 과제를 챙기고 또 이제 최고 경영진에게 의사결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그런 어떤 조직의 역할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어떤 조직 구조 관점에서 보면은 또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어떤 그 AI 과제들을 수행할 때 부서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부서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부서별 숙제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실행이 잘 되지 않거나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런 식으로 셀 기반으로 이제 한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목적을 두고 각각의 부서들이 다 모여서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구조로 재편해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 간 어떤 경계라든가 서로에 대한 어떤 반복 없이 이런 목적,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AX 조직이 따로 있고 생산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AX 조직이 과제를 가지고 생산 조직이 하세요라고 하면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냐면은 AI를 실행해서 성과를 내는 거는 AX 조직의 성과지 이 조직의 성과가 아니거든요. 근데 묶어버리면 공동의 성과가 돼버려요. 그럼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미국의 기업 뭐 예시로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 소프트웨어, AI,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각각의 부서가 원래 따로 움직이죠. 근데 별도 부서로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부서들이 셀로 이제 목적별로 해서 각각의 인원들이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게 변화도 되고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트라이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이런 조직 문화에서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좀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ROI인데요. 요즘 AI라고 해서 기업이 커질수록 되게 멋있는 것들을 막 하고 싶어 하세요. 큰 그림 그리고 싶어 하고, 큰 그림 내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고객분들은 통상 시장이 되게 빨리 변하고 AI에 대한 기대도 많고, 막 비용 부담, 그리고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 자리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좀 실행이 어려워하는데 저희 같이 이제 경험이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파트너사들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어떤 그 위쪽에 있는 테일러드 AX,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 AX입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뭐 멋있는 그림들, 빅픽처 그리고 뭐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에이전틱 AI, 뭐 아니면 소버린 AI, 특화 AI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기업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저희는 많이 말씀드리고요. 쉽고 빠르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AI를 탑재했고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반영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기업의 문제가 해결할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를 좀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그걸 예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CCTV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스마트 CCTV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CCTV 자체를 하드웨어를 자체적으로 바꾸고 거기에 있는 내부에 각 목적에 맞는 어떤 룰 베이스드의 어떤 그런 모델들을 통으로 같이 그 납품시키는 개념으로 스마트 CCTV를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CCTV도 바꿔야 되고 그 안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도 해야 되고 뭐 관련된 인프라까지 구축하는 비용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소요를 해서 스마트 CCTV를 도입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스마트 CCTV의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VLM이라는 그런 비디오 기반의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을 해서요. 지금은 그냥 기존 스마트 그 CCTV 다 그대로 두시고 그럼 그런 어떤 영상들이 모이는 어떤 한 군데가 있겠죠. 거기에 가벼운 셋업으로 올리면 거기에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조 현장이다 그러면은 마스크 안 쓴 사람 있으면 적발해줘 라고 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그 CCTV가 그냥 스마트 CCTV가 됩니다. 이미 영상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그 뇌가 그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작업실에 있네 라고 하고 작업 그 관리자에게 노티스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 대비 이런 어떤 CCTV를 교체할 필요도 없고 소프트웨어만 하나 얹히면 바로 그냥 공장 내, 사무실 내 모든 CCTV가 스마트 CCTV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지금 혁신이 가능해졌고요. 두 번째 물류 사례로 보면 되게 뭐 유통 대기업 분들 만나면 막 되게 멋있는 거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 그런 것도 하는데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건 유통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을 좀 많이 좀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못 보는 그런 어떤 산업이 됐는데 그쪽 임원이 얘기하는 게 뭐 마트에서 배송을 해야겠죠. 주문이 들어오면. 그러면 배송 물량에 맞춰서 차량을 배차를 시킵니다. 근데 지금 10대를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 5대가 놀고 있어요. 그럼 5대를 놀린 것만 덜 불러도 사실은 바로 비용적인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한 5대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려서 3대만 돌릴 수 있으면 2대를 더 절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7대에 대한 절감을 눈앞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를 냅두고 되게 멋있는 거를 줬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보자. 이미 물류나 이런 부분들은 FMS, TMS, OMS와 연동을 시켜서 각 물류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물류 시스템에 연동해서 AI 기반으로 포캐스팅을 하고 그걸 이미 최적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들이 시장에 있는데 왜 이런 어떤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거는 왜 놓치고 멋있는 것들을 자꾸 쫓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방식의 어프로치가 과거 대비는 조금 더 빨라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가 나오는 AI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이런 도입이 어려움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는 사례들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좀 랩업하고 강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객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AX 턴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고객의 문제를 디파인할 수 있는 저희 인력과 비즈니스 파트너와 연결하고 실행은 또 네이버의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저희 생태계 위에 올라와 있는 인프라 위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버티컬 사업자들, 솔루션 사업자들, 그 기술 파트너들과 연계해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물류 사례만 보더라도 뭐 네이버가 물류 전문사가 아니잖아요. 기술 전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버티컬 도메인을 가진 기업들과 연계해서 이런 기업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가 크게 3가지입니다. 테일러드, 고객향으로 멋있게 하는 거. 두 번째 패스트 트랙,
빨리 할 수 있는 거. 세 번째 사례는 이제 네이버랑 같이 하는 것들 사례들이 있고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글로벌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앞서서 뭐 글로벌 사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사우디 쪽에서는 저희의 어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갖고 있는데 사우디는 비가 오면 인명 피해가 나는 나라입니다. 배수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5대 도시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사우디의 그 국토부랑 연계해서 이런 어떤 국민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향으로 돌아오면은 뭐 굉장히 보안 요건이 많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원자력, 한국은행 누가 봐도 보안 요건이 높죠. 여기서 외산을 쓴다? 이 기업 기관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 내에는 인터넷망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 어떤 그런 GPT라든가 LLM을 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굉장히 축적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기업들의 생산성을 올려야 될 텐데요.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폐쇄망 내에서 인터넷이 단절된 폐쇄망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 저희만의 그런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LLM을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연결이 돼 있지 않더라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내부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멋있는 내역이 뭐 에이전틱 AI라는 그런 협력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국내 대표 선수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뭐 누가 봐도 글로벌 넘버원, 네 저기 중공업 업체죠. LS 일렉트릭, 뭐 LS 제조사도 최근에 그 데이터 센터 호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떠오르는 영역입니다. 뭐 롯데는 다들 잘 아시는 유통의 굉장히 유명한 플레이어고 이런 기업들과 연계해서 에이전틱 AI를 활용한 내부의 어떤 혁신을 같이 하고 있고요. 뭐 사례들은 좀 너무 복잡해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할 수 있는 AX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제조 쪽, 제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 제조 내에 밸류 체인을 브레이크다운을 시키고 그리고 그 내에 각각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솔루션 사들을 이제 매핑을 해서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례고요.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예지 보전은 옛날부터 있었던 굉장히 고질적인 제조의 사례입니다. 어렵죠. 그리고 약간 중소형 제조사들 국내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들이 예지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싼 장비를 사서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데이터들을 모이는 뭐 DCS 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터 위에 요만한 센서 하나를 올리고 와이파이 환경으로 바이브레이션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펌프들, 회전기는 공장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회전기들의 이런 어떤 고장률을 예측하고 이걸 가지고 다운타임을 최소화시키고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현재는 혁신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죠. AI가 있기에 이제는 가능해. AI뿐만이 아닙니다. AI는 아까도 하나의 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류,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배차에 대한 효율화, 라우팅 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이미 가능한 부분들이고 이미 시장 내에 가능한 솔루션들이 다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랑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이버 기반의 어떤 협력 사례들입니다. 통상 이제 기업들이 네이버 데이터 많이 활용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근데 뭐 당연히 네이버 고객 데이터를 저희가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기업들의 니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이버 유저들 5천만 명 유저들의 행동 데이터들을 학습시킨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요. 이것들을 그런 각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거를 기업들이 활용을 해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시킨다든가 광고를 고도화한다든가 상품 기획에 쓸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방식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어떤 최근에 이제 GPU 관련된 니즈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어떤 5천만 유저들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서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일단 국내 1위, 일본 1위 그런 사스 제품 생산성 개선을 위한 어떤 제품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LLM 기반의 초개인화 서비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차량 내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전하시다가 관련된 경로내 추천을 받는다던가 쉽고 빠르게 관련된 어떤 편익을 위한 서비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가지고 지금 뭐 여기 상공회의소는 좀 이게 그래도 구조가 쉽지만 뭐 코엑스나 뭐 굉장히 복잡한 몰 같은 데 가시면 입구까지는 찾아가시는데 그 위치까지 찾아가시기 굉장히 어렵죠. 특히 코엑스는 이제 개미굴 같은 그런 지형인데요. 네이버 지도랑 연계해서 목적지 음식점을 찾으면 입구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 AR 내비게이션이 뜹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죠. 그래서 그 위치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롯데월드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기 국립중앙박물관 향후로는 도슨트 서비스까지 저희가 확장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의 편익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AI 기술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 노하우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 노하우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제조 사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뭐 전환만 하고 이제 끝내면 안 되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의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AI 도입은 그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점프업이 아니라 단계 가야 되는 스텝업 단계를 거쳐서 고도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그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린 키 퀘스천들인데 우리 기업들, 우리 기관은 AI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반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더들이 AR 도입했을 때 괜히 우리가 숙제만 떠는 게 아니냐, 성장 기회로 보냐, 이런 어떤 애티튜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 AI 시대에 경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우리의 경쟁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AI의 어떤 이런 변화를 남들 따라가기만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룰을 만드는 어떤 선도자가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